이번 시간 강의는 한국 중세 농서의 편찬과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부산대 사학과의 이종봉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먼저 머릿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시대 중농 인연과 농서 편찬, 세 번째로 고려 전기의 농서 편찬, 마지막으로 맺은말을 마무리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릿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국가의 어떤 중요 산업이 공업이라든지 강업이죠. 그래서 이 최근에 국가가 각 대학에 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육성을 하려고 하고 대학에 또 많은 연구비를 투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근대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농업이 국가의 어떤 중요 핵심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특히 농업정책, 이 건농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건농정책은 중앙국가라든지 혹은 지방에 파견되는 어떤 지방 간에게 건농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이 소위 고려시대 자료라든지 조선시대에는 권과 농상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과 상은 뭐냐면은 농업과 양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양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근대 중세 시기에서는 양잠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파견되는 수령에게 이 농업과 농상을 건장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을 건장시키기 위해서는 농서를 편찬을 하고, 그 다음에 양잠을 건장하기 위해서는 양잠서, 소위 잠서를 편찬 보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농서와 양잠을 무엇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장려하고 건장을 하였느냐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민의 생활, 정근대 시기의 민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소위 문명화, 삶의 질을 조금씩 높여 나가겠다는 그와 같은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와 같은 농서의 편찬, 잠서의 편찬, 이와 같은 것들이 한국 중세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의미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어떤 중농 이념과 농서 편찬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죠. 자, 중농 이념이라는 것은 농업을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중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국가의 어떤 이론체계 이와 같은 것들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라든지 고려사 저료에 보면은 중국의 어떤 고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사서 삼경 이와 같은 책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농업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고려사라든지 고려사 저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중농 이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중농 이념 중에서 주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물탈농시, 외기의
원령편을 인용을 해서 물탈농시, 즉 뭐냐면은 정근대 시기에도 뭡니까? 국가가 민들의 요역동원을 많이 했죠. 노동력 징발, 이와 같은 요역 징발을 많이 했는데, 그와 같은 요역 징발이 민의 노동력, 생산력을 빼앗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의 어떤 노동력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농시에는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물탈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물탈농시와 함께 또 군주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본적으로 민의 의식을 풍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민이 못 살면은 그 민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교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민이 의식이 풍족해지고 그런 연후에 교화를 하여라라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 중고의 어떤 관자를 인용을 해서 고려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고의 어떤 고사, 이와 같은 것들을 인용을 해서 고려의 어떤 지배층들이 민들에게 강조를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엿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교적 중농 이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교적 중농 이념을 수행을 하면서 수령에게는 건농을 위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수령들, 이제 지방관들에게 소위 수령 오사라는 것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이제 수령들이 지방에서 어떤 일을 가장 중시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농상, 농업과 양잠을 중시하는 성농상,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령 오사는 어떨 때는 수령 칠사 형태로 수령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7가지 일,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령 오사든지 수령 칠사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농업을 가장 중시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수령만 이런 일들을 담당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좀 불균형이죠. 이제 그와 같은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왕과 왕비에게도 농업을 중시하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그 정책들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왕이 행하는 그 행위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소위 적전례입니다. 그래서 왕이 실제 들에 가서 모내기를 하는 어떤 모습,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적전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비들은 소위 친잡례, 그래서 이 누에를 치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행하는 것이 친잡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그 농업을 중시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 농업을 장려하는 건가 농상 이런 부분들이 행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농업에 대해서는 항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특히 이제 양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뽕나무를 국가적으로 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를 심게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고려 같은 경우에 이 민의 경제력을 고려를 해서 뽕나무를 심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 현종 19년에 보면은 뽕나무를 심게 하는데
정오청에게는 20그루, 백정청에게는 15그루 이렇게 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군내에 있는 민들에게 이와 같은 뽕나무를 심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조치가 이 고려 현종 때 일시적인 조치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조선 전기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집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서울에 양잠과 관련한 그 지명이 하나 남아있죠. 오늘도 뭡니까? 서울에 야구라든지 이런 게 하면은 뭡니까? 잠실 야구장. 이 잠실이란 이와 같은 그 지명이 남아있죠. 그 잠실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거기에 양잠, 뽕나무를 심고 양잠을 많이 건장을 한 대표적인 어떤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기에 고려나 조선 초기에 양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건장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잠을 고려시대 때 강조를 할 때 아무렇게나 뽕나무를 많이 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민의 경제력, 정오청, 백정청, 그래서 일반 백정청보다 경제적 여건이 더 나은 것이 정오청이거든요. 그래서 정오청들에게는 좀 많이 심게 하고 좀 경제력이 떨어지는 백정청에게는 조금 적게 심게 하여 양잠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행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양잠이라든지 농업을 권장을 하기 위해서 농서를 편찬을 주도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12세기에 중국의 잠서인 손시잠경을 간행 보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록은 이 금성문의 묘지명에 임경화의 묘지명에 임경화란 인물이 이 중국의 잠서가 고려에 전해져 왔는데 그 전해져 온 부분들을 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이두로 이제 번역 간행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로 이제 번역 간행을 해서 보급을 하니까 일반 민들이 쉽게 이해를 해서 양잠의 법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려시대 일반 민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한자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두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한자를 잘 모르니까 이 중국의 잠서가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임경화란 인물, 즉 고려시대 관인이죠. 관인이 직접 이두로 번역을 해서 그걸 간행 보급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국의 잠서 같은 경우에는 고려에 언제 전해져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5대 때에 손목이란 인물이 이 잠서를 편찬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 손시잠경은 고려 전기 어느 시점 12세기 전에 고려에 도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중국과 항상적인 어떤 문화교류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정근대 시기에도 중국의 문화교류, 중국에서 발달된 기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전달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양잠의 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잠의 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 양잠을 통해서 이 비단옷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일반 민들은 비단옷을 입을 수는 없지만은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단 옷을 입으면서 보다 풍족한 삶을 누렸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임경화가 이 손시잠경을 번역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와 아울러서 13세기 초반에는 이제 최근에 발견되어진 자료인데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에서 기륭축을 행간 고려 목판이라는 소위 농력이 간행이 되어졌습니다. 농력. 이 기륭축을 행간이란 이 고려 목판 같은 경우에는 고종 6년 1219년에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농력을 간행한 주체가 일반 국가가 아니고 사찰에서 이 부분을 간행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부석사 원당주 중대사 지누구라는 사람이 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 경전, 운전, 길일. 그래서 이제 경전이라는 것은 밭을 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이라는 것은 그 김을 매는 것. 길일이라는 것은 밭을 갈고 그 다음에 김을 매는 좋은 날. 이와 같은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침, 종, 하종, 길일. 뭐냐면은 하종, 뱁씨를 뿌리는 것. 이와 같은 날짜도 나름대로 어떤 길이를 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과 관련되어지는 다양한 어떤 종자류의 어떤 길일 이런 부분들도 다 기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오늘날은 뭡니까? 파종을 날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지만은 이제 정근대 시기에는 상당히 이제 음양호영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런 날을 택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좋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기륭축을 행간 고려목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려에서 간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저본들은 중국의 어떤 농력을 인용을 해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중국의 농력이 고려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고려에 영향을 미쳐서 고려의 어떤 농업기술의 발달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료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은 부석사라는 사찰에서 간행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고려시대 사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경제적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대토지 소유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찰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한 이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 기륭축을 행간 고려 목판을 간행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고려 후기에는 원세조 때 편찬되어진 이 농상지표를 간행 보급하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뭡니까?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족이죠. 이민족인데, 그래서 이제 원이 이민족으로서 중원을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농업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나라는
여러 농서들을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상지묘, 그 다음에 그 왕정농서, 노명선의 농상의식차료, 이와 같은 농서들을 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원사농사에서 편찬한 이 농상지묘를 고려가 도입을 해서 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농서는 고려시대 때 이 대표적인 관인이자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인 행촌 이암이란 인물이 원나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행촌 이암 같은 경우에는 이 왕을 따라서 원에 머무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에 원에서 농상지표가 활용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고려에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농서를 행촌 이암이 우학에게 전달하고 또 우학은 그것을 강실한 인물에게 전달을 해서 강시가 경상남도 합천 강량에서 간행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원의 농상지표는 원대에서 편찬된 대표적인 농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농서는 화북의 한지농법, 즉 밭농사 위주로 편찬되어진 농서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중국을 한번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저 베이징 이북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뭡니까? 주로 이제 논이라기보다는 밭이 많죠. 이제 그런 기본적인 토양의 바탕을 해서 편찬되어진 농서가 농상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농서를 고려가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간행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농서를 중앙정부에서 간행을 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합천 강량이라는 그곳에서 간행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강실한 인물이 강량의 어떤 지방간을 재직을 할 때 간행을 하였던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간은 뭡니까? 아까도 제가 앞에서 실제 이제 수령 오사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가장 최일선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농사를 흥하게 해야겠다, 농업기술을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인물이 지방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지방간이 이 농상지표를 간행을 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 농상지표 같은 경우에는 14세기 후반에 간행이 되어졌는데 한동안 책이 한국 사회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1990년, 한 89년 그 무렵에 이 목판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판을 인수를 해서 논문도 쓴 적이 있는데, 여튼 이 아주 중요한 이 농서가 이 농상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고려가 이와 같은 농서를 간행을 했을까요? 그것은 농업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농업기술을 발달시키면은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정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산력의 정대가 이루어지면은 민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굶주린 백성들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민들의 어떤 생활이 조금 윤택해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 때문에 이 농서를 간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 이 세책, 농상지bio, 기륭축월 행간 고려목판, 그 다음에 손시잠경, 이와 같은 농서류가 간행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선 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전기에는 어떤 농서가 편찬이 되어졌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일단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조선 전기 하면은 농사직서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편찬되어진 농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서가 농사직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직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농사직설이 편찬되기 이전에 조선은 중국의 농서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 농서를 많이 간행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선 전기에 중국 농서가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세종실록 19년조에 보면은 그 왕이 감사들에게 그 지시하는 내용에 보면은 농상지표도 인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사시찬요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농서도 인용을 합니다. 자, 아까 이제 농상지표는 여러분들이 원대에 간행되었던 그 농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농서는 어떤 농서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워낙 중국에서 농서가 많이 편찬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농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농서를 원대 편찬되어진 왕정 농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려 태종 때 간행되어진 농서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튼 어떤 농서이든 간에 그 중국의 농서가 활용되어진 그와 같은 면모를 엿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시찬요는 당말에 한학이라는 인물이 편찬되어진 월령식 농서입니다. 그래서 월령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1월에는 뭐하고 2월에는 뭐하고 3월에는 뭐하고 이와 같은 매달 농업의 순서를 쭉 기록한 책이 요 한학이 편찬한 사시찬요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중국에서 편찬되어진 농서를 인용을 해서 감사, 관찰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조선 초기에 국가, 지배자 이와 같은 세력 내에서 중국 농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 농서류의 간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농서 간행은 이 조선 태종대의 관인인 한상덕이란 인물이 왕에게 농서를 편찬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농서, 즉 농상지표를 이두로 번역을 하고 그 번역한 농서를 간행을 해서 보급을 하면은 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농사를 짓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상덕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의 그 행제 중에 그 한상경이란 또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경 같은 경우에는 마이서, 우이서
이런 어떤 것을 편찬하는데 또 앞장선 인물이죠. 그래서 여튼 형제가 조선 초기의 어떤 기술 발전, 문명화를 도모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상경이가 이와 같은 이제 건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농상집요를 가지고 이두로 번역을 해서 가능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먼저 뭐냐면은 이 태종 15년에 이루어진 양장경음찰료라는 그 잠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장경음찰료. 그래서 이제 양장경음찰료는 농상집요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양잠편, 그 양잠편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이두로 번역한 내용이 책이 양잠경음찰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이 이 양잠경음찰료를 간행을 하면서 그러면은 중국의 어떤 농상집요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양잠편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느냐 하면은 그렇지를 않고 양잠의 기술이 조선의 기술과 중국의 기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조선의 기술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농상집요는 뭡니까? 한 13세기 후반에 편찬되어진 농서이죠. 그런데 이 농서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간행이 되는 것은 뭡니까? 15세기 초반이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한 150년 이상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양잠의 기술이 발전되어졌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양잠편을 별도로 편찬한 그와 같은 것이 요 양잠경음찰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양잠경음찰료의 간행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양잠경음찰료가 간행될 시기에 또 한편 양잠편인 양잠방이라는 또 책이 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잠경음찰료라는 이 잠서가 간행이 되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또 양잠방을 간행을 했을까? 이와 같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 양잠경음찰료가 나름대로 좀 잘 간행이 되어졌지만은 또 만족시키지 못한 그와 같은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이 양잠방이라는 이와 같은 잠서를 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요 양잠방도 이두로 번역 간행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이두로 번역 간행하였다라는 것은 일반 민들이 쉽게 양잠과 관련되어지는 기술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양잠편과 함께 일반 농업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을 또 발췌를 해서 간행을 하였죠. 그것은 농업 부분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발췌했는데 그것은 이제 농서 집요의 형태로 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서집요. 이 농서집요는 한 번만 간행이 된 것이 아니고 태종 때도 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세종 때도 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 중종 때도 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서가 간행이 되었지만은 이 농서
집요가 많이 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역시 중국에 있는 기록들도 부분적으로는 유용하다, 쓸만하다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책이 태종 때, 세종 때, 중종 때 간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자료에 보면은 이제 세종 10년에도 간행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종 21년에도 이것이 이제 간행되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16세기에 여러분 잘 아는 그 김한국이라는 인물이 있죠. 김한국. 김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동 부사를 역임을 했었는데, 이제 김한국이가 안동 부사를 재임할 시기에 이 안동에서 이 농서집요를 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도 기본적으로 중국의 어떤 기록들을 그대로 이제 발췌 번역을 하는데, 발췌 번역만 하면 모르니까 역시 이제 이두로 번역을 해서 이걸 간행 보급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간행이 되어진 농상집요를 조선 전기에 그 농상집요를 발췌해서 양잠은 양잠 관련, 그 다음에 일반 농업은 일반 농서, 이와 같은 식으로 간행을 해서 민들의 어떤 그 농업 기술을 진작시키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이 이루어진 시기에 조선은 좀 우리도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농서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편찬한 농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농사직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내가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지 농업, 즉 밭농사 위주인 겁니다. 밭농사 위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나라도 밭농사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뭡니까? 논농사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논농사 비중이 높으니까 그 논농사의 비중들을 고려를 해서 농서 편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세종도 풍토부동, 우리가 요즘은 뭡니까? 신토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노래도 있듯이,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당시 이제 국왕은 그 풍토부동, 그래서 중국과 우리는 땅이 서로 다르다. 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우리 토질에 맞는 농서가 편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농서를 어떻게 편찬할 거냐? 그러면은 저 중앙정부에서 그 이론적인 토대를 갖추고 편찬하느냐, 아니면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기술을 물어서 편찬하느냐, 이와 같은 부분이 있겠죠. 이 농사직설은 하삼도의 노농, 즉 지방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 아마 노농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지방에서 좀 지식인 범주에 들어가면서 농사를 좀 잘 경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농업 기술을 묻고 그것을 쭉 채록을 해서 편찬한 것이 농사직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사직설은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노농들에게 농업 기술을 물어서 그 뭘 어떻게 편찬을 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졌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도 뭡니까? 뭐 땅이 상당히 그 넓은 큰 국가는 아니지만은 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토양이 다르고 남쪽은 사람이 많이 살지만은 북쪽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죠. 그래서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이 3인 정책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함경도라든지 이와 같은 지역에 보면은 경상도 사투리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조선 세종, 그 다음에 세조 이 무렵에 3인 정책에 의해서 저 북쪽으로 옮겨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초기의 자료에 보면은 땅은 넓지만은 사람은 적다.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보다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농업기술을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서 하삼도의 농업기술을 토대로 해서 편찬된 것이 농사직설인데 이 편찬된 농서를 저 함경도, 평안도 북쪽 지역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간행 편찬된 것이 농사직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간행이 된 것이 농사직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농사직설은 관찬이죠. 국가 주도로 해서 편찬되어진 농서입니다. 편찬되어진 농서인데, 자, 그런데 이 농사직설이 편찬되고 난 이후에 또 새로운 농서가 조선 초기에 간행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금양잡록과 사시찬요 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농사직설이 편찬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왜 다시 또 이런 농서를 간행을 하려고 했을까? 아마 그 부분은 농사직설이 그 당시의 농업기술, 농업과 필요한 부분을 모두 다 수록했다.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족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행이 이루어진 것이 금양잡록과 사시찬요 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금양잡록과 사시찬요 초는 고려 세종, 그 다음에 세조, 성종 그 무렵에 대표적인 이제 문신관료 중에 한 사람인 강희맹이란 인물이 편찬한 농서입니다. 강희맹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뭡니까? 세조하고는 이종사촌지간입니다. 세조하고는 이종사촌. 그렇다면 뭡니까? 상당히 권력층에 가까운 인물이죠. 그래서 실제 강희맹이가 최고의 어떤 권력층 이 자리에 있었지만은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희맹 같은 경우에는 관인 생활을 하다가 잠시 금양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금양현은 경기도 과천시형 요 지역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잠시 퇴거를 해서 실제 농사도 지어보고 그렇게 해서 편찬한 농서가 금양잡록과 사시찬요 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강희맹이가 무엇 때문에 이 사시찬요 초를 금양잡록을 편찬했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크게 저는 두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것이 하나는 농사직설이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상의 한계를 좀 보완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농사직설은 수전농업이면 수전농업, 그 중에서는
벼, 그와 같은 것들을 그냥 일반 어떤 백과사전식의 어떤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벼를 언제 파종을 해야 되고, 언제 또 땅을 갈아야 되고, 언제 김을 매야 되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 당시에는 뭡니까? 모든 작물에는 품종이 있고 그 품종마다 특성이 다 있죠. 그래서 민들이 그 특성을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양잡록에 보면은 농사직설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품종의 종류, 예를 들어서 그 배 같은 경우에는 조도, 좀 우리가 올배라고 이야기하죠. 올배가 세 종류고, 그 다음에 차조도, 그 다음 올배가 한 4종이고, 만도, 넛배가 그 18종이고, 그 다음에 산도, 그 밭배죠. 밭배에서 27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직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벼의 품종 종류가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민들이 널리 경작하고 있는 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콩류라든지, 그 다음에 명류라든지 이와 같은 품종들, 주요 품종들에 대한 종류들을 그 특성을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쌀이죠. 그 벼의 종류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구황즉소리, 우리가 이제 구황대소리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구황대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유불갈지전, 즉 고유불갈지전이라는 것은 뭐냐? 기름지고 물이 많지 않는 노래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도 뭡니까? 기름진 땅이 있고 척박한 땅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논의 특성에 따라서 배를 재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금양잡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황금자라는 품종이 있는데, 또 황금자라는 품종은 메마른 땅은 아주 싫어한다. 그리고 또 좀 그 비옥하고 습한 땅, 좀 이 구렁지는 이와 같은 땅에 적합하고, 특히 이제 황금자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사람들이 재배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당시 작물의 특성, 각 품종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특성에 따라서 민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그 쌀 품종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 있고, 요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 있고, 저 중부 지방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 있고, 그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민들도 지역의 특성 혹은 땅의 특성에 따라서 품종을 재배를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금양잡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우리가 농사직설은 기본적으로 요즘도 우리가 뭡니까?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이 국가가 항상 말로는 뭐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대기업 정책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죠. 예. 박정희 정권 이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정근대 시기에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 목표를 대농을 중심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소농을 중심으로 할 거냐, 이와 같은 어떤 기본적인 정책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지는데, 농사직설 같은 경우에는 좀 대농을 목표로 해서 농업 이념, 농업 정책이 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농만 그와 같은 대상으로 하였다면은 그 당시 이제 소농민들은 상당히 정책에서 배제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순들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편찬한 농서가 이 금양잡록이다. 그래서 농사직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편찬하려고 한 농서가 금양잡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강희명은 금양잡록을 편찬할 무렵에 사시찬요초라는 이와 같은 그 농서를 간행을 합니다. 사시찬요초라는 것은 사시찬요를 초록했다. 즉 사시찬요를 발췌했다라는 겁니다. 초라는 것은 발췌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려서 뽑아내었다는 겁니다. 왜 가려서 뽑아냈느냐? 원래 한학이 편찬한 사시찬요는 농업에 필요 없는 내용들이 엄청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찬요를 보면은 이게 농서인지 기륭하복서인지 혼돈이 되는 그와 같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희명이가 이양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면은 그런 부분들을 싹 배제를 하고 실제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간행을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찬한 농서가 이 사시찬요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강희명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형이 강희안인데 자기의 형이 조금 일찍 타계를 합니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형이 어떤 책을 썼느냐면은 양하소록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는 최초의 원해서입니다. 원해서인데 그 자기 형이 쓴 책인 양하소록에 있는 일반 나무 관련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일부 가져와서 사시찬요초를 간행할 때 함께 포함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상당히 행제가 두터웠구나라는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튼 그래서 자기 형의 어떤 양하소록에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도 일부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시찬요를 줄여서 편찬하는 것이 이 사시찬요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강희명이가 사시찬요를 편찬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활용되고 있는 농업기술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 농사직설에 있는 일부 기술, 이와 같은 기술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요 사시찬요초에 삽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수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농사직설에 있는 수전농법과 한전농법. 그래서 수전농법 같은 경우에는 그 지종법이라든지 분전법. 그래서 지종법이란 것은 뭐냐면은 종자를 담그는 방식. 그 다음에 분전은 뭐냐면은 거름을 주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농사직설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농사직설에 있는 이 건경과 간종의 어떤 기술들도 또 가져와서
농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이제 건경과 간종이 중요하냐면은 건경과 간종을 통해서 한전농업에서 1년 이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이 하나의 땅에 한 번 수확을 하는 것보다 1년 이작, 2번 수확을 하면 뭡니까? 농민이 상당히 윤택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윤택해질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건경과 간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내용도 가져와서 이 책을 편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조선 초기에 다른 농서들도 편찬이 되었지만은 이런 농서가 조선 초기에 편찬되어진 대표적인 농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국가라든지 지배청이 이와 같은 농서를 편찬을 하였느냐? 그것은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이 발전되어야 생산력이 높아지고 생산력이 높아져야 사회 변화, 즉 생산관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회 혹은 고려사회 그와 같은 시기에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 농서가 간행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농서의 편찬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중세 시기에 이런 어떤 이제 농서를 편찬을 해서 기본적으로 중국 농서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에 토대한 농서도 편찬을 해서 아마 국가나 지배청이 좀 조선사회, 고려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농서만 편찬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서도 편찬하고 또 어서도 편찬을 했죠. 민들의 어떤 그 의료 기술, 의료의 혜택을 보다 많이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서도 편찬을 하고 또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충령농구죠. 소죠. 그래서 소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그 소를 어떻게 치유하고 또 정근대 시기에 이동수단은 뭡니까? 말들이죠. 말들. 그럼 또 말들을 어떻게 기르고 또 그 말들을 어떻게 병 걸린 말들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마어서들도 편찬을 하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국가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역법이라는 그와 같은 해와 달이 어떻게 바뀌고 그 해와 달이 어떻게 바뀌어 갔을 때 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역법도 편찬을 해서 민들에게 보급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다 이 민의 어떤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근대 시기는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현대 시기에 아무리 우리가 관광산업이라든지 공업을 중시하더라도 농업을 중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세계 곡물 시장에 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곡물 시장에 파동이 일어나면서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라멘 값이 인상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곡물의 무기화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정근대 시기에 농업을 중시했듯이 지금도 농업이 사양 산업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좀 국가가 관심 배려를 가지고 농업을 많은 진작을 시켜야 된다. 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딸기를 많이 먹죠. 이게 한때 뭡니까? 우리나라 이제 딸기 같은 경우에 일본이라든지 이와 같은 곳에서 그 원래 품종이 들어와서 로얄티를 많이 이제 지급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 이제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개선은 되고 있지만은 이 종묘 산업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농업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은 농업은 항상 민들의 어떤 삶을 민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21세기에도 위정자들은 농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